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김균아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델리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방송은 처음이고요. 예. 칼럼 연재는 그렇죠.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신간이 나와가지고 모시게 되었지만 네. 사실은 저는 네. 작가님의 이게 예전 네. 이 트러스트 미가 집에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4년 전인가 그 정도에 읽었던 것 같아서 좀 한 그 정도 지났죠 이제 나온 지가. 예, 2017년, 18년에 예, 나왔습니다. 아이고, 더 오래됐군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에 한 4년 전쯤에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예, 있는 김에 같이 가져왔어요. 아유, 예. 영광입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은 구매가 안 된다면서요? 지금은 구매가 안 돼요. 예, 아우 안타깝네요. 전자책으로라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좀 준비해봐야겠어요. 네, 신간이 나와서 모시게 되긴 했지만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뭐 이 우파 진영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보내시고 네. 또 관련해 가지고 행사에도 네. 좀 얼굴을 많이 비추셨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럴 줄 알았어요. 예, 반갑습니다라고 하고 예쁜 분 오셨다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 네, 좀 예, 미모의 작가로 이제 많이 굉장히 유명하셨죠. 예, 그래서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책은 소설로 읽는 세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은 소설책은 아니에요. 예, 소설책은 아니고 이건 사실 칼럼에 대한 모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자세히 들어가봐도 될까요 지금부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뉴델리 시청자분들께 작가님이 스스로 먼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규나입니다. 저는 2006년 부산일보, 200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당선되면서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단편 소설집 칼, 트러스트 미, 체리 레몬 칵테일 두 권의 장편 소설을 냈고요. 네, 첫 번째 탄핵 시절을 기록했던 산문집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이것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에게 이미 이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펜앤드마이크 그리고 우리 뉴데일리 그리고 조선일보의 칼럼을 연재하면서 사회와 시대를 이제 바라보는 제 시각을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주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올 7월까지 네. 대한민국의 현실을 소설과 세계 명작 소설과 함께 엮어서 성찰한 칼럼집 소설로 읽는 세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니 얼마 안 됐더라고요. 7월 26일인가요? 네. 예, 정말 바로 직전까지. 예.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와요? 워낙에 겨울부터 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양문 출판사 김 대표님께서 네. 이제 묶을 때 되지 않았냐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7월달에 이제 그만하시죠 하는 연락을 받아서 네. 야, 그럼 우리 마지막 원고까지 집어넣어 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끝냈습니다. 깔끔하게. 한 6년여의 시간이었죠. 네, 예. 2019년 4월부터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정말 6년 꼬박 예. 채웠어요. 어우, 네.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소설가로 보셨지만 이번 작품은 소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6년간 조선일보에 연재한 칼럼들을 묶은 작품입니다. 이 칼럼 제목이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네. 이게 약간 달라요, 그죠? 네. 소설 같은 세상을 묶어서 소설로 읽는 세상으로 네, 냈습니다. 나왔어요. 소설 속 한 대목을 소개를 합니다. 먼저 소설 속의 한 구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어느 작가의 어떤 소설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이를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하네요. 처음에 그 칼럼 제안을 받았을 때 네. 뭐 컨셉트는 제 맘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세상엔 정말 많은 칼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시사 칼럼과는 좀 차별화를 두고 싶었고. 차별화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제가 뭐 정치 이야기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정치 평론가도 아니니까. 그리고 전 또 소설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학과 문화에 대해서 많은 독자님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사실은 더 컸어요. 그래서 그때 뉴데일리에 제가 연재할 때는 영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는 세계 명작 소설, 고전 소설을 다루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그게 그렇게 뭐 읽어가면서 했습니다. 읽어가면서 하기도 네, 했겠지만요. 네, 예. 네.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로남불, 그리고 잼버리 사태, 5.18 문제 등 이 정치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이 작가님은 정치적 성향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네. 이 때문에 좌파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강 작가 비판이나 이제 문재인 정부 비판을 대놓고 하기 전부터도 좌파들로부터 좀 공격을 받으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세상에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네. 첫 번째 탄핵 시절부터였어요. 아, 박 대통령.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세월호 겪으면서부터 세상 이거 조금 뭔가 이상하다부터 시작을 했는데 탄핵을 맞으면서 이거 세상 뭔가 좀 예. 내가 바라던 세상인 게 아니라 네. 비정상적인 세상인 거예요. 그랬던 즈음에 그때 이제 문단에서 문재인 지지 성명서가 이제 나왔어요. 한 네. 1,000명, 2,000명 정도 이름 명단이 있었는데 혹시 하고서는 찾아봤는데 제 이름이 거기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아, 동의를 안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설마 동명이인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보면은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놓으면 이거 김규나가 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바로 이제 부인을 하면서 그때까지는 SNS 이런 걸 하지 않았었는데 네. 어떻게 뭐 발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개인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에다가 네. 나는 그런 발언 한 적 없다. 네. 그런 짓을 한 적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인을 하고서 네. 이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부터 문단 동료들하고도 연락 다 끊기고 네. 이제 그렇게 혼자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뭐 끊겼다기보다는 직접 끊으신 것도 맞다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예. 자발적으로 이제 네. 더 이상 그쪽하고 먼저 좀 끊어내신 거예요. 네, 그 연락을 안 한 거죠 더 네. 이상.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비판하고 그거 비하인드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분은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동의도 안 받고 그냥 그건 알 수 없죠. 가능성이 동의를 안 받고 넣었을 네. 가능성도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냥 명단에 있는 사람 다 집어넣은 거 아닌가 그쵸, 뭐 이런 의심을 좀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런 일이 흔히 좀 비일비재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그거는 식으로. 그런 명단 뭐 수천 명 나오는 건 아마 그런 작태가 좀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뭐 제 의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고 문재인 비판하고 그다음에 네. 특히 이제 조국 자칭 사회주의자라고 예. 자기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쓸 때마다 자칭 사회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지지자들이 누군가 한 번은 제 블로그에 와가지고 예.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걸 뭘로 고발을? 그러게 그래서 아니 자칭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왜 그걸 하냐. 그때는 이제 겁을 네. 안 먹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강 사건 이후에 한 일주일 넘게 막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예. 방송마다. 아니 그때는 진짜 공격 심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한 말이 이제 광주 사태를 진압하지 않았으면 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다. 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5.18 특별법 위반법으로 네. 이제 그 좌파 쪽에서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언론에서 그냥 두드려 패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저한테 단 한 번에 그 기자님들이 뭐 전화해서 이거 인용해도 되겠느냐, 너 네. 입장은 뭐냐 이런 질문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저를 갖다가 국민 마녀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저는 댓글이나 이런 걸 그때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 말을 듣고 전화 연락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네. 받아서 너 어떡하냐고 막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제 개인 소셜 미디어에 굳이 찾아와서 인격 모독하는 발언들 뭐 악플들 수없이 달리고 심지어는 이제 죽여버리겠다 칼로 찔러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네네 그렇게 뭐 가족들까지 다 해쳐버리겠다 이런 직접 살해 협박까지 받았어요. 캡처해 놓으셨어요? 네, 다 해서 신고했습니다. 예. 고발했습니다. 예. 아유. 그래서 네. 몇 번 그 고발하겠다고까지 제가 이렇게 언지를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계속돼가지고 결국은 몇 달 전에 예.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요. 법무서인 줄 알아야 돼요. 네, 예. 네. 어디 그래서 감히. 정말 단순한 작가로서 네. 의견을 제가 뭐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내 의견을 네. 표명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생존 위협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과정을 제가 몸소 겪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경찰에 가서 그거 고발했더니 혹시 신변 보호 요청하실 생각 없나요? 왜냐면 너무 사안이 심각하니까. 그 경찰이 보기에도 내용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요청하시겠냐고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근데 대체 뭐 그 죽여버리겠다, 뭐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정신 상태가 궁금하네요. 와 정말. 정말 근데 모르겠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좀 좌파 진영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예, 네. 보면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올라오면서 네.
차 타고 왔는데 제가 조금 운전이 조금 서툴렀나 봐요. 네. 그래서 화나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는데 그래서 기다려서 저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같이 오던 차가?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잡은 힘이 운전대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예. 하나의 예지만은 맞아요.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네.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사과나 또 그런 어떤 설명을 듣지도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네, 많아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이번에 한강 사건이 문제가 네. 된 것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예.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연예인이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알려져서 지금 여러분들께 인사를 그들이 드리는 거지. 영향력을 더 키웠죠. 그렇죠. 한강과 어깨를 똑같이 이렇게 예. 겨누게 해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대체 왜 나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 하나가 네. 그 좌파 진영을 그토록 자극을 했을까? 내가 뭐라고 했길래?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99.9%도 만족하지 않고 단 한 명, 예. 네, 저의 축하까지 받으려고 100%의 찬성과 수능을 강요하는가라고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게 네. 이게 확실히 작가님이 이제 작가시니까 네. 좀 잘 긁긴 하셨어요.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뭘 그냥 뭐 장삼이사 같은 사람들이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긁히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좀 잘 긁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 그 사람들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소설을 통해서 역사의 어떤 성역화, 네. 역사의 정치 권력화, 네. 그렇죠? 사유화죠. 어떤 그런 것이 지금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네. 그것은 바로 이제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그 명제 유명한 명제 있잖아요. 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역사를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금 그 현실에서 그것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제가 지금 돌을 하나 던진 거예요. 잘 돼가고 있었거든요. 걔네 입장에서 네, 이거 화가 네. 날 만한 게 네. 잘 돼가고 있었어요.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야 이거 소설 작품인데 왜 그래 이러면서 네, 그냥 네. 무마시켜 넘어갈 수 있었어요. 맞아요. 작가님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역사 논쟁과 네.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이용해 가지고 역사를 왜곡시키려는 이런 네. 문제로까지 같이 가니까 네, 맞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가 지금 빠그라진 거예요. 그런가 화가 봐요. 날만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 돌의 여파가 파장이 좀 일파만파 그 우리 우파 여러분들께서 제 이제 글 한 줄에 네. 의해서 막 깨어나신 것 같아요. 타이밍이 더 좋았어요. 그랬나요? 네, 타이밍이 되게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네, 한창 그 쫙 올라갈 때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네. 이 좌파 점령 문화 점령 예, 그쵸. 최정점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돌을 던지니까 이게 조금씩 무너지는 아마 그런 네.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사실은 저를 건드리지 말았으면 그냥 그러니까요. 네,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네. 그들한테는. 근데 오히려 단속이 안 되고 네, 네. 더 그렇게 네. 무자비한 공격을 하다가 네. 오히려 작가님의 체급을 더 키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게 내용 이제 칼럼을 이제 쭉 봤잖아요. 네. 이제 200한 71? 71편. 예, 그죠? 네. 마지막까지 보면은 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일단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 소설 작품들. 제가 알만한 유명한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작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가 궁금한 거는 이 트러스트 미처럼 이 작가님의 작품 있잖아요. 네. 체리 레몬 칵테일이 있죠. 네. 예, 이 체리 레몬 칵테일의 한 대목을 똑같이 이 소설을 읽는 세상처럼 놓고 쓰신다면은 어떤 대목을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실 건지와 네, 네. 그 대목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이 사회에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 같은 세상을 연재할 때 네. 사실 우리나라 한국 문학은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학은 언제부턴가 네. 너무나 붉게 물들어 있고 분노와 뭐 원망, 남 탓, 세상 탓, 국가 탓 네. 네, 그런 거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좀 배제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정말 좋은 소설들만 엄선을 했거든요. 그 의도적 배제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제 소설을 넣고 싶은 생각은 간절했지만, 네. 네, 그거는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제 건 배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소설 같은 세상 연재를 끝내놓고,
제 개인 소셜 미디어에 네. 사실은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는 끝났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제가 연재를 하는데 최근에 조국 혁신당 네. 성추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체리 레몬 칵테일과 딱 맞는다 예. 싶어서 이제 자유롭게 네. 이거는 조선일보에 연재하는 거 아니고 제 개인 소셜 미디어니까 제 책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에 그 체리 레몬 칵테일의 한 부분을 소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죠. 한번 이렇게 문장을 읽어드리면은 네.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 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조금 낯뜨거울 수 있지만 이건 포르노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운동권 그때 586 학생들 네. 사이에서 벌어진 성폭력 장면이니까 감안하고 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속의 한 대목입니다. 네, 예. 네. 그 여성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네. 하는 얘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내에서 큰 데모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좋아하는 선배가 주동자 중 하나였는데 그땐 그 사람이 독립투사처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낮에는 투쟁하고 밤이 되면 한두 명이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고 강의실에 모여서 새우잠을 잤어요. 하루는 캄캄한 강의실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는데 누군가 내 몸을 더듬더군요. 그 사람이었어요. 뒤에서 끌어안은 채 내 입을 막고 바지를 벗겼어요. 거칠어졌던 그의 숨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누구 하나 찍소리도 안 냈어요. 남자, 여자, 선후배들 다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죽은 듯 자는 척 했지만 그냥 다들 모른 척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 아는 분한테 예.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약간 좀 성우 같으세요. 네, 좀 전에 듣는데 아. 네, 성우들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들려주는데 네, 네. 저 부조정실에서는 헤드폰 쓰고 듣는데 좋았겠다. 귀에 쏙쏙 박혔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체리 레몬 칵테일은 네. 제가 이제 트러스트 미에 이어서 두 번째 발표한 장편 소설인데요. 네. 한국 소설을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문단을 한국 네. 사회를 한번 뒤흔들었던 미투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미투 폭력, 네. 폭로 그것과 결을 같이 해서 성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투 운동이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게 좌파 쪽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폭발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좀 통제가 되고, 많이 통제를 하려고 했겠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설로 다룬 작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우파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좌파에서 이런 소설이 나왔으면 아마 엄청나게 폭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 문단에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고 정치 네. 권력도 좀 그렇고 해서 문학적인 시선을 더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입체적으로 문학적으로 좀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는 이제 문단 권력 주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 예. 어떻게 개인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 이거는 전자책으로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좌파 운동권 출신 예술인들과 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의 실태를 한번 문학에서 네. 문학을 통해서 한번 실감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조국 혁신당의 지금 그 당지자들 네. 한 10여 명 된다는 네. 뭐 넓게 잡아봤자 50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도 과거에 실제 그 운동권 세력이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의 몸은 이제 50대가 됐는데 네. 여전히 정신은 아직도. 그때 20대 때 네. 그때 머물러서 성장을 못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여전히 성장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망가뜨리고 있네요. 네. 와 거의 그 사회 고발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체리 레몬 칵테일도 예, 전자책으로 구매 가능하니까요. 전자책 그 링크 관련해 가지고 올려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해 드립니다. 예.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체리 레몬 칵테일에 대해서 좀 이거 같이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한강 작가 그렇죠. 관련된 이야기를. 예. 시대의 승자인 건 분명 하나 역사에 자랑스럽게 남을 수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이거 읽고 감탄했잖아요. 우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이러면서 물론 뭐 정량화하기 힘든 문학이라는 이 영역의 특성상 뭐 이견이 없는 최고라는 건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웨덴 할리먼 그 노벨 문학상을 이제 수상을 지정하는 곳이죠. 이 할리먼의 평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일단 스웨덴 할리먼의 평가를 비판하신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예, 이 비판의 이유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문학은요, 네. 사회적 문제를 사실은 가장 깊고 본질적으로 이제 드러낼 수 있는 도구예요. 예. 수단이고 네. 작가는 그래서 그런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는 이제 때로는 목격자가 되기도 하고 네. 때로는 질문자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의 노벨 문학상은 이제 그런 본질에서 너무나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래라면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고 탐구하고 인간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네. 어떤 희망과 존엄을 일깨우는 그런 작품이 평가받아야 하잖아요. 네. 그것이 문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할리먼은 그런 어떤 문학적인 성취보다 정치적인 메시지나 어떤 이념, 편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상을 주고 있고요. 약간 실제로 쿼터처럼 운영을 네, 하는군요. 네, 실제로 뭐 아메리카 대륙, 예.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인종도 번갈아가면서 주고 있고요. 인종, 성별, 네. 남자, 여자가 지금 차례대로 지금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요. 아시아 대륙이 받을 차례였고요. 네. 여성이 받을 차례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몇 년 전에 받았고 네. 일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K-팝이니 뭐니 해서 뜨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마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 낸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네. 한강하고 또 한 사람이 이제 황석영인데요. 네. 황석영은 우리나라 역사상 세종대왕이나 을지문덕 장군보다 김일성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렇죠. 소설가입니다. 북에도 뭐 갔다 오셨고. 네, 북한에 예. 여러 차례 갔다 와서 김일성한테 경력금도 수십만 그러니까요. 달러를 받으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이 됐는지 이제 감이 잡히셔죠. 그건 누가 되든 간에 어차피 네, 네, 그랬는데 이번에 네. 여성이 받아야 할 차례가 됐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강 작가의 이번 수상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작가 개인의 성취로는 축하할 수 있어요. 네. 축하할 일이죠. 네, 하지만은 이것이 그의 소설이 한국 문학의 대표 소설로 네. 그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세계 무대에 오르는 것까지 과연 축하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 모두가 환호해야 하는가라는 분위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치 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좌파 진영에서 나왔네. 네, 아무튼 근데 그게 개인에게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생겼다 이 정도까지는 좋을 수 있겠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의 평화의 상징이 김대중이 돼버리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네. 우리나라의 문학을 외국에서 한국 문학은 뭐가 있지?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건 안 네, 되죠. 한국 대표 소설 얼굴이 돼버리는 거죠. 예. 문학에. 게다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가뜩이나 뭐 한민족은 뭐 한해 정서 이런데 네. 긍정적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는 그 한강의 소설은 사실 되게 어둡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어둡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5.18과 4.3 사건을 다룬 두 편의 소설인데 굉장히 편향된 역사관을 담고 있어요. 그 그렇죠. 소설에는요. 예.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최소한 그 거울에는 사회를 담긴 하되 네. 거기에 물론 원망과 분노, 절망 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는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죠? 예. 그런 힘이 담겨 있어야 되죠. 네. 그냥 그 책을 읽고 나서 부르르 떨면서 이 나라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 이것을 남겨주는 소설이 과연 우리나라 대표 소설이 돼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는 많은 독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니 실제로 작가님은 이 트러스트 미를 쓰셨을 때 이 사람이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 뭐 스포가 될까봐 그냥 네. 변죽만 울릴 건데 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외부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돼서 결국은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내 안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네, 남 맞습니다. 탓을 해봐야 그게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다. 네. 지극히 우파 작가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인. 그래서 많이 안 팔렸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또 이제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런 작가님의 실제 작품도 그렇고, 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문학에 대한 이 문학관이라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부분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이제 문학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네. 고통과 어둠을 그리더라도 네. 인간에게 희망을 일깨우고 그렇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네. 척추를 바짝 세워서 두 발로 대지를 단단히 밟고 서는 존재거든요. 네. 그것이 인간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그런 인간의 척추를 꼿꼿이 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것이 진정한 문학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소설을 쓰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한 그 메시지에 네.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과연 정말 말 그대로 한강 노벨상 수상이 시대의 네. 승리, 이 시대 좌파로 기울어진 시대의 승리일 수는 있겠지만 네. 역사적으로 길게 평가할 때 과연 자랑스럽게 이 후대에서도 기록하고 기억해 줄 사건인지는 저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당장 뭐 노벨 평화상만 해도 그래요. 당시에 그 난리를 쳤는데 솔직히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받은 노벨 평화상이 마냥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뭐 없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상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갖다 줘야 됐던, 포기해야 됐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춰졌던 게 바로 북핵이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결국은 뒤에서 역사적으로 후대에도 평가받을 일인데 이게 당장의 눈앞으로 기뻐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정말 공감이 가네요. 네. 예. 야, 좀 교양이 넘치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장르가 소설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해지는 부분은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댓글을 보다 보면은 뭐 작가님에 대한 무지성적인 비판은 아예 애초에 그냥 무시하고 나름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면서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주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과 픽션에 대한 문제죠. 소설이니까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소설은 허구가 당연히 들어가니까 근데 에이 소설이니까 뭐 하고 넘기기에는 좀 과도하게 대중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자체가 또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작가가 이 사실이라는 터 위에다가 픽션으로 사원을 거의 짓더라고요. 아예 종교 사원을 짓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회에다가 영향을 끼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가장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받아야 된다.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어요. 왜곡된 엿사반. 예, 한강 작가에 대해서는 가장 지적을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신가요? 이번엔 작가 자체입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소설이니까 괜찮지 않냐, 네. 허구지 않느냐, 왜 그걸까지 그렇게 꼬치꼬치 지적을 하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허구와 거짓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주 말하고 다니는데 네. 거짓의 존재 이유는 진실을 네. 왜곡하고 뒤덮기 위해서고요. 허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진실을 예. 말하기 위한 상상을 동원한 창작의 산물이에요. 네. 전혀 존재 이유도 다르고 존재 의미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괜찮다라는 변명은 통할 수 없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거짓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냐, 진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덮어놓고 다 인정할 거면 뭐 선전 문학 같은 거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다 인정해야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네요. 소설은 허구지만 예. 허구가 그 대중의 어떤 역사적인 인식과 정체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작가에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네요. 굉장히 저는 그것을 글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글업. 사람에게 업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 문업, 글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작가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런 무책임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글을 쓴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는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설은 허구를 매개로 이제 진실에 다가가는 장르인데, 그러니까 허구가 현실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어떤 역사적인 결론을 만들어낼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한강에 소년이 온다. 그다음에 네. 작별하지 않는다. 네. 앞에 거는 이제 5.18을 다룬 거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4.3을 다룬 그쵸. 건데요. 이 소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군대, 네. 경찰, 그쵸. 공권력이죠. 이것을 가해자로 일관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서사적인 선택을 한 결과 어떤 비극 자체는 정말 존재했지만은 예. 그 어떤 사건들의 복합적인 맥락, 그 시대상이나 그렇죠?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한쪽 좌파가 생각하는 역사의 주장만을 지금 그 안에 오롯이 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강렬한 이미지가 노벨 문학상 그 수상작 이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 작가가 겪은 실상을 다루고 있다. 이러면서 한국의 군대가 진압한 그러니까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그게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소설이 우리 한국 문학의 얼굴로 포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역사 인식이 결국 소설 한 편 때문에 고착화되어 버리고 그런 것이 이렇게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그에 반대하는 의견을 배척하고 있는 지금 사회 분위기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은 한강 작가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예. 문학적인 어떤 논쟁에서 머물 수 있는 문제를 이미 떠났다고 저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한강 개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읽히는 문학이 어떤 역사 인식과 공공 담론을 네. 형성할 때 위험성 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그것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거고 제가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그 작가가 어떤 영향력을 선택을 하고 있는 영향력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독자든 뭐 비평가든 다른 소설가의 의견이든 다 묵살하고 네. 한쪽으로만 지금 그 방향을 몰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뭐 비평가들도 그렇고 심지어 학계도 마찬가지고요. 예, 역사학계 같은 경우도 네. 같이 나섰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대중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자체의 수준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상의 권위가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지금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상 받은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럼 이게 진실이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연결이 돼요. 그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네. 2025년 올해부터요. 네. 그 어떤 역사 교과서에 네. 한강에 그 소년이 온다가 실려요. 또 시작이네, 실제 또. 역사라고 아, 예. 해가지고요. 실제 역사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국어 예. 교과서에 실리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어요. 예. 소설이니까. 예. 근데 그것이 역사 교과서에 실린다니까요. 두 개가 다 특별법이 있죠. 예, 5.18도 특별법이 있고 지금 4.3도 특별법이 지금 만들고. 지금 뭐 사실상 만들어진 거죠. 뭐 심지어 처벌 조항까지 있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심각합니다. 지금 결국 작가님이 5.18 특별법의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 기소 받으셨네요. 네. 예,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나 이거 정식 재판 청구하겠다 예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요. 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그냥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것이 곧바로 형사 고발이 되고 네. 약식 기소로 이제 연결되었다는 것이 굉장한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은 공포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신성모독죄인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런 것 보면은. 같아요. 네. 5.18은 거의 신성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칼럼에 쓴 것도 아니고 예. SNS에 그냥 적은 한 줄의 문장에 어떤 그러니까. 바로 사회적인 제재가 따르고 어떤 법적 처분으로 이어지는 이건 표현의 자유의 어떤 후퇴잖아요. 민주주의. 그들이 좋아하는 정말 그 민주주의.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건 인민민주주의고 네. 제가 말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네. 그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제가 지금 몸소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한 거는 사실은 어떤 토론과 끊임없이 연구 이런 걸로 풀어가야지 예. 국가가 법이 일방적으로 이것은 진실이다, 저것은 거짓이다라고 딱 결론을 해가지고 강제하는 이것이 과연 정말 민주사회인지 네.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지금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저는 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역사 속에 5.18이나 4.3 속에 어떤 수많은 뭐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뭐 원하지 않았지만 네. 하지만 그 안에 남노당 세력이 있었고 그렇죠. 또 대한민국의 존립 위기라는 어떤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강의 소설을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독자는 그 소설들을 읽고 나면은 이 나라는 태생부터 부정한 나라다라고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약식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사님이 네. 너는 재판할 이유도 없어. 재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너는 유죄야. 하고서 오. 100만 원을 때려버린 거래요. 예. 그 뜻이. 예. 그래서 제가 그냥 100만 원 제가 100만 원 약식해서 받았다니까 독자님들께서 야 우리 같이 돈 모아서 해주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네. 그렇게라도 하면은. 근데 그거를 내면은 제가 그 쓴 글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그러네,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하고 제가 전과자가 돼요. 제가 반항 한번 못 해보고 변호 한번 못 해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김규나 대한민국에서 작가로 살지 마. 입 꼭 닫고 살아. 동시에 그거네요. 그렇죠. 그걸 주장하는 거고 네. 제 작가적인 존립 자체를 지금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역을 정하는 거네요. 이 안에서만 활동해라. 그렇죠. 예. 너는 어차피 좌파 우파니까는 입 네. 닫어 이제 이거죠. 이 얘기죠. 근데 지금 이거 그 역사적인 어떤 소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요. 셰익스피어의 그 이제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아주 예. 유명한 작품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사실 셰익스피어는 카이사르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투스의 입장에서 예. 이제 그거를 썼는데 그래도 그 작품을 읽어보면 카이사르의 어떤 훌륭한 점 네. 그것을 안토니우스의 입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예. 얼마나 로마 시민을 사랑했고 이 브루투스 카이사르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다 얘기하게 해요. 네. 그리고 브루투스의 입장도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훌륭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 이야기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좋아할 것이고 누구 편을 들고 어떤 역사를 내가 추종할 것인지 그것을 독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 한강의 소설은 이것이 사실이고 진짜니까 너는 여기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하면 안 돼. 반대 얘기를 했으니까 너는 처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제가 여기에서 저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저 혼자만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법정 투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 저에게 주어진 어떤 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끝까지 뭐 지금 요즘의 문학의 법조계가 네. 사실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완전히 사실이잖아요. 네, 뭐. 그것 때문에 참 걱정은 돼요. 네,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사실은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변호사님하고 네. 끝까지 가보고 헌법소원까지 예. 5.18 위헌이 아니냐 하는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냐 또 헌법소원까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건드릴 때마다 오히려 작가님의 체급은 단단해지고 커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게. 맞서 싸우실수록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네. 뭐 저에게 많이들 이렇게 붙여주세요. 애국 작가, 뭐 우파 작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거짓말이 싫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네. 정말 사실 투사도 아니고 싸우는 거 정말 싫어요. 아까 그 아저씨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셨는데 무서워서 혼났어요. 정말 이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제 글쓰기, 제 작가로서 네. 어떤 그 자체로 제 작가의 어떤 그 의미를 부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끝까지 함께 하신다니까 저희가 따로 도와드릴 건 없지만 네. 그 과정을 계속 좀 잘 알려드릴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주세요. 저희도 좀 같이 공유를 좀 예. SNS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주세요. 추가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작가님께 약간 좀 추상적인 질문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이거 어디 궁금했던 건데 어디 여쭤볼 데가 없었어요 그동안. 이 문학과 이 정치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요. 답이 없나요? 이거는? 아니요. 그 훌륭한 선배 소설가가 예. 답을 줬습니다. 어, 누굴까요? 조지 오웰입니다. 와. 조지 오웰은 그 나는 왜 쓰는가라는 예. 그 산문집에서 네.
작가가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일단 처음에 우선은 생계를 위해서 쓰겠죠. 예. 예. 그리고 그 생계를 쓰는 거 외에 네 가지를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지적 허영심, 나 네. 이렇게 나 이런 거 알아, 이제 이런 것 좀 솔직하네요. 네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 열정이 또 있어요. 모든 예술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유가 그럴 있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과 진실을 탐구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어떤 세상을 내가 바라는 세상은 이거야.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작가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문단, 한국 작가들에게도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그 욕망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작가들은 보면은 북한 추종, 네. 친북, 종북 뭐 그러니까요. 이런 쪽이 많이 좀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문단에 나와서 만나본 작가들, 그 어떤 작가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 북한에 대해서 호의를 갖지 않은 작가는 저는 못 봤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6.25 전쟁에서 북한에 의해 통일이 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아쉬워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작가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작가입니다. 오. 네. 그리고 김일성이 통일을 해서 김일성 치하에서 살았으면 뭐 어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 작가들이 너무 많고요. 왜 그러지?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나라 남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적의, 네. 독재자라며 적의를 갖지 않은 작가를 저는 한 명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북을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네요. 네. 예, 그 모든 것을 막아냈으니까. 그러면서 북한으로는 안 갑니다. 네. 그 북으로는 왜 안 간답니까? 여기서 즐길 게 많거든요. 즐길 술도 게 마셔야 되고 여자도 즐겨야 되고. 그러면은 네. 여기서 즐기면은 그냥 여기를 좋아하면 안 되나요? 그 왜 좋아하는 건 또 거기에요? 그 작가들에게 어떤 반골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에서 다 즐기지만 예. 나는 이런 물질 만능에 이런 거에 나는 근데 이상향은 저기 넘어가지 있다. 않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문학과 이제 어쨌든 그 문학과 정치의 경계를 이렇게 나누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네. 정치가 당장의 어떤 눈앞의 권력, 이제 이익을 다투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학은 좀 더 근원적인 네. 차원에서 인간과 사회를 성찰하는 어떤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학이 정치와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인간의 어떤 욕망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정치의 하위 수단이 문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좌파가 문화와 예술을 장악하면서 지금 세상을 바꿔왔고 우리 사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문학과 예술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그걸 몰라요. 아, 답답합니다. 솔직히. 저 대표 작가인데 우파 네. 대표 작가인데 저 아시는 분 제 책 다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문화의 소중함, 문화를 지켜야 하고 키워야 하고 문화를 꽃 피워야 한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기 때문에 좌파가 오히려 그 문학을 이념적인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학이 이제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네. 권력을 감시하고 질문하고 그런 존재로서 존재를 해야 되고요. 어떤 그 문학과 정치의 어떤 선명한 금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네. 이제 작가 스스로가 그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네. 이념을 갖고 있고 어떤 그러니까요.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런 작가들이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이제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작가는 그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예. 할 수 있지만 당파적인 어떤 그런 구호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자유, 진실에 중심을 두고서 네. 문학과 사회를 이야기하고 예.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럼요. 예. 아, 그렇네요. 글 조금 쓴다고 작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사실 방금 얘기를 어느 정도 좀 해주셨는데 흔히 이제 예술은 진보적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죠. 뭐 솔직히 우파적 가치관을 가진 예술인으로서 보시기에 예술과 보수주의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술은 진보적이어야 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도 진보가 돼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좌파 연예인들이 그래서 이제 승화하는 거고. 네.
기존의 어떤 질서를 흔들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금기도 깨고 뭐 새로운 시선을 제시해야 되는 그것이 예술의 완전 본 속성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네. 저는 예술이 그렇게 진보, 좌파 그쪽만의 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술은 사실은 겉멋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사회의 어떤 그 뿌리, 보이지 않는 뿌리, 네. 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바탕, 맥락 그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어떤 허방에서 천공의 섬처럼 그렇게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토양도 없고 아무런 어떤 역사적인 기반이나 뿌리가 없이 꽃이 피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술과 자유 이런 것도 전통적인 어떤 보수적인 가치 그 위에서만 건강하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좌파는 그동안 이제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을 해왔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야라는 어떤 그런 자만심, 네. 자부심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너무 과장하고 또 왜곡하고 특히 제가 가장 그 좌파 문화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뭐냐면은 분노를 남기고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면 분노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영화를 네. 보고 나도 분노, 남탓, 절망, 원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독자들에게 남겨준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보수주의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지키는 단단한 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품격이에요. 예.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건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품격을 갖고 키우고 북돋우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품격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로 보수주의의 진짜 네. 의미고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어떤 자유 이러한 그런 그리고 공동체의 연속성 그죠? 네.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가족을 통해서 그런 토대가 오히려 예술이 진정성을 갖도록 해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적인 문학을 봐도 그래요. 우리 톨스토이 작가 네. 세계적인 대문호신데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못 탔습니다. 네. 네. 왜 못 탔냐면요. 그분이 되게 오래된 예전 분 같잖아요. 예. 노벨 아니, 문학상하고 생각보다 가까운. 네, 가까운 예. 분입니다. 그래서 5번이 그 노벨상에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 떨어졌어요. 5번 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러시아하고 냉전 스웨덴하고 관계 때문인가요? 네네 그런 예.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예. 네, 사담으로 다시 얘기하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네. 지극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톨스토이도 전쟁과 평화나 그 어떤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은 예. 굉장히 혼란과 고통을 그려내잖아요. 네. 전쟁도 그려내고 정말 하지만 가정, 뭐 신앙, 전통 이런 가치들을 그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 뿌리 없는 자유가 아니라 네. 뿌리를 지켜내는 어떤 그런 자유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예술과 보수주의 뭐 네. 이런 것은 서로 배척되는 게 아니라 네, 서로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네. 그리고 시대를 그러니까는 새로운 것을 배척하지 않고 네. 또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그러한 불변의 가치를 놓치지 않을 때, 네, 그럴 때 우리 보수와 예. 예술이 하나로 잘 어우러져서 네. 우리 희망을 발견하고 인간의 어떤 척추를 꼿꼿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방금 듣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다 그랬었지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토양을 형성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네.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우파 진영 사실 좌파 진영이 그 토양을 형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성향 자체가 예술은 뭔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의 해방, 자유 그러니까 자유로운 네. 행위를 추구하는 좌파 진영이 표면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기반을 형성하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 기반은 우리 보수주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거를 좀 알려야 되겠네요. 저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걸 알면은 보수주의와 예술이 충분히 화학적 결합이 될 텐데. 네네. 저 그 재밌는 얘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감동적인 얘기였는데 UFC 있죠. 격투기 네, 선수. 네. 전 세계적인. 네. 이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겠죠. 음.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이 특수부대 요원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더 강하냐? 내가 더 강하다. 네, 네가 아무리 너 총 없으면 나한테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병대원이 그 특수부대원이 뭐라 하냐면은 너는 계속 그렇게 환호를 해라.
나는 네가 환호를 할 수 있게 너의 자유를 위해 싸울게 이렇게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멋있다. 예. 네. 그런 것처럼 네. 좌파 진영을 뭐 좋아하고 그게 자유로워 보이면 그게 상관이 없다. 다만 그 모든 예술이 움직일 수 있는 토양은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 보수주의가 아까 말씀하신 품격이나 네. 그게 우리 어쩌면 더 할 일인 것 같네요. 네. 저는 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아, 예, 네. 저 예술가들이 이쪽을 바라보지는 않을 거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똑같은 논리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만개하고 있잖아요. 너무 예. 막 흘러 넘치고 좀 있잖아요. 과하죠. 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네. 산업화 시대 건국 대통령 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등 따숩고 배불렀을 때 예술이 나오는 거지. 네. 배고픈데 예술은 무슨 얼어 죽을 예술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음. 풍요롭게 자유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 사람들이 야 김일성이 통일해서도 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그들은 독재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죠. 시 쓰고 소설 쓰고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모르고 우리 우파는 그냥 단순 그걸 모르고 예술이라고 하는 건 그래 진보야 이게 아니라 네. 우리가 토양을 다 깔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주주의도 피고 있고 네. 예술도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좀 더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으면서 갑자기 확 이렇게 느끼게 되네요. 네. 네. 자 여러분들 교양이 넘치는 1시간 동안이 벌써 멋진 인터뷰였습니다. 네. 한 40분 정도 지났네요. 네네. 네. 정말 네. 당초에 제가 인터뷰 전에는 항상 뭐 시간부터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예상을 하게 돼요. 네. 예, 그런데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책이 소설 문학 작품이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칼럼이다 보니까 내용도 사실 그쪽으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소설가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죠. 질문을 너무 잘해주시고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죄송한 게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는 이거 제가 정작 이렇게 많이 어필을 못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 생각은 있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게 정치에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갖는 우리 채널에서 이걸 소개하는 게 맞구나 이 책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저희는 사회적 이슈나 특히나 이제 좌파 진영에서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심했습니다. 욕을 먹을 일들을 그 당시에도 비판을 했고 같이 공분을 했고 잊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지금도 이 이재명 정부에서 반복이 되면은 그때 거를 같이 가져와 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요. 네. 다 적어놓으셨더만요 여기. 그럼요. 기록이 그냥 다 네, 돼 있어요 여기. 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 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맞다 걔네 무슨 일 있었지 하면서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서 여러 번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더라고요. 한 꼭지씩, 그러니까는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 것 같고요. 다 에피소드가 한 꼭지씩. 다 따로 네. 있으니까. 네. 그럼 뭐 적게는 한 두세 장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췌를 해서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좀 완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찾아 읽기도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시사 유튜브 채널이니까. 여러분께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구매를 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김규나 작가님 또 우파의 귀한 작가님이니까 많은 응원에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인터뷰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시간 내주신 작가님께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슈 추적으로 방석 이만국재단 사무국장님과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